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오늘은 그릇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진왜란에는 전쟁과 그릇 그리고 그릇 공장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일본의 그릇 공장, 도자기 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와 부산요의 비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20세기입니다. 1913년 어느 날입니다. 일본 대마도의 제1도시 이즈하라라는 곳에 경매장에 대마도주 소씨 가문 소장품이 대거 출품됩니다. 도쿠가 막부 시대의 역사와 문화 자료는 물론 영화로운 소씨 문중 재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물급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 250년 전에 만들었다는 차그릇이 찻잔이 대량으로 끼어 있었습니다. 그릇이 들어가 있던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 속 종이에는 그릇을 만든 장인들 이름과 생산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이랬습니다. 이산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완, 모산이라는 사람이 만든 연병, 야해있다라는 사람이 만든 다완, 야해있다라는 사람이 만든 다완은 제작 연도도 있었습니다. 서기력으로 1691년 3월 6일입니다. 사람들은 두 번 놀랐습니다. 금방 구원한 듯이 신품이라고 놀랐고 하나같이 명품이라서 놀랐습니다. 또 하나, 이 모든 그릇들이 생산된 곳이 조선 부산이었고 일본인이 조선에서 운영한 공장 제품이라는 겁니다. 임진왜란 종전 후 100년이 채 되지 않은 17세기에 일본이 조선에 운영했던 OEM 방식의 그릇 공장 부산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구청 부산이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남해에서 1시간이면 일본 섬 대마도에 닿습니다. 배가 닿는 곳은 히타카스라는 항구입니다. 승용차로 북쪽으로 10분만 가면 포구가 나옵니다. 포구 이름은 큰 대자에 포구 포자를 쓰는 대포 오우라 항구입니다. 말만 대포지 굉장히 작은 항구입니다. 오우라 항에서 북쪽으로 좁고 구불구불 휜 긴 만이 이어집니다. 저 큰 바다 대한해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호수처럼 보입니다. 포구로 가는 다리 앞 교차로에는 이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 전망소 4.6km. 그리고 그 아래에 오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가는 길목에 이 오우라라는 자그마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대가 한국 관광객들의 목적지이지 이 오우라항에는 한국인 몇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트, 바로 이 마트에 부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끝없이 물건을 사간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게 오히려 배값을 빼고도 더 쌌으니까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볼 곳이 없다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없는 어촌이기도 하고 안내판이 딱 오우라항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쓱 지나치라고 안내판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지나치라고 안내판을 굳이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봄날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출항한 배들이 바로 이 오우라에 속속 입항합니다. 700척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23일 새벽 이 배들이 일제히 이 비좁은 오우라 만을 빠져나갑니다. 18,000명이 넘는 중무장한 일본군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이를 지휘하는 대장선에는 일본 최고 권력자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 고니시 유키나가 타고 있었고 선봉선에는 대마 도주이자 이 고니시의 사위인 소요시토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전쟁, 임진왜란의 서막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부산 첨사 정발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저령도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령도는 지금 영도입니다. 근데 이때 사냥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유희가 아니라 민정순찰입니다. 짐승도 잡을 겸 그 동네 그 자기 위수구역 내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순찰하는 겁니다. 그날 오후에 일본 군의 군함이 바다를 덮고 몰려옵니다. 조공하러 외인들이 오는구나. 정발은 여기에 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발이 사냥을 끝내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벌써
성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정발은 이 일본군과 전투를 치는 과정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선조실록에는 정발이 우왕좌왕하다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후대 다시 작성된 수정실록에는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기록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명남이 됐답니다. 그때 당시 조선군이 그 1000명도 안 되는 조선인들의 저항에 이 일본군 18,000명이 넘는 일본군은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을 전원 잡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곧바로 남쪽에 있는 동래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총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는 오사카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였습니다. 십자가를 딴 깃발을 휘날리며 동래성을 포위한 뒤 고니시가 성문 앞에 목판을 내겁니다.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길을 내달라.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길로 삼아서 명나라로 쳐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길만 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들을 리가 없죠. 그때 동네 부사가 송상현이었습니다. 답을 또 목판에 내겁니다. 이렇게요.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다가 죽겠다고 한 겁니다. 동래성은 군사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군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있었죠. 성 안에는 인근 지역에서 소집한 민간인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게다가 송상현은 글을 읽는 문신이었습니다. 치열한 공성전 끝에 성문이 뚫립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될 무렵입니다. 일본의 무장, 평성관이라는 무장이 송상현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옷깃을 잡아 끌며 이렇게 얘기하죠. 도주하시라. 동네는 그 예전부터 일본과 교역이 잦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성관이라는 사람과 송상현은 면식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평성관은 전쟁 전에 사신으로 조선을 자주 찾아서 송상현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송상현은 이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관복을 제대로 갖춰 입은 뒤 궁궐에 있는 북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일본군 병사 하나가 송상현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평성관 그리고 대마도주 소요시토시 그리고 소요시토시의 가신 평조신 일본 이름은 야나가와 시게노부입니다. 이들이 탄식을 하며 시신을 관에 넣어서 묻어주고 편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상현을 죽인 병사도 죽여버립니다. 사자에 대한 예의의 표시였습니다. 반나절 만에 전투가 종료됩니다. 부대 깃발을 십자가 문양으로 쓸 정도로 기독교도였던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역시 다 학살했습니다. 장엄하게 싸웠으나 냉혹하고 비참하게 모두 죽었습니다. 졸렬한 자들도 속속 나타났습니다. 동래성을 지키던 군 부대장이 있습니다. 병사라는 계급을 가진 이 각은 이 성을 문신인 송상현한테 맡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경상 좌수사 박홍은 바로 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록 사관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태평 세월이 200년 이어져서 백성은 전쟁을 몰랐고 군과 현은 풍문만 듣고도 놀라서 무너졌다고요. 세월이 400년 흘러서 2005년 5월에 지하철 수안역을 공사하는데 동래성 전투 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유골이 대거 발굴됩니다. 바로 동래성의 성문 위에 지하철역을 공사를 하다가 그 성문터가 발굴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당시 조선과 일본, 특히 대마도와 부산 그리고 조선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본토 사이에서 생존하는 공간입니다. 땅은 좁고 토지는 척박합니다. 이 영주가 주민을 통치하려면 경제가 필요했고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본토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그 대마도주 가문은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대마도주의 권력이 약했던 고려시대 이 대마도민들이 각자 도생의 마음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사람들이 왜구들입니다. 왜구는
대개가 이 규슈 지방 그리고 규슈에서 한반도와 더 가까운 대마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권력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마 도주 가문인 이 소씨 가문은 조선에게 왜구를 통제하고 평화를 대가로 지속적인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그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해마다 조선에서 받아가는 쌀이었습니다. 이 쌀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싣고 부산으로 가는 배가 대마도의 조공선이었습니다. 1592년 그 음력 4월 그 봄날에 절용도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 부산 진 첨사 정발이 바다 앞바다를 꽉 메운 그 군선 때를 바로 이 조공선으로 오해를 한 거죠. 임진왜란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때 대마도주는 한자로 종의지 소요시토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소요시토시를 앞세워서 조선 정벌의 꿈을 꿉니다. 명나라를 치고 나아가 인도까지 치려는 과대망상이죠.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를 선봉으로 해서 일본군을 꾸립니다. 그 가운데 고니시의 18,700여 대군이 바로 이 대마도 북쪽 은밀하게 은폐되어 있는 오우라만에 총집결한 겁니다. 자기의 영지에서 출발하는 일본군, 본인 스스로가 이 고니시의 사위이기도 했던 대마도주 소요시토시가 조선 침략에 최선봉에 나선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마도가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이 승리했을 때에도 어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옥문에 들어갈지도 몰랐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부산 진이 붕괴되고 동네 성이 붕괴됩니다. 이어서 파죽지세로 일본군이 북상합니다. 보름 만에 한양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 아시죠? 선조입니다. 조선의 수도 한성으로 진격하고 들어갔더니 이 조선의 최고 권력자 선조는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부산 일대에서 펼쳐진 장엄한 전투, 장엄한 미학은 간 곳이 없습니다. 징비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 두어 명이 장난삼아 한강을 헤엄쳐 건너는 신용을 하자 우리 장수들은 얼굴빛을 잃고 부하들을 시켜 말에 안장을 얹도록 명하니 군사들이 다 붕괴하였다. 경성이 텅 비게 되었다. 적이 먼저 10수명 군사를 뽑아 입성시킨 뒤 수십 번을 탐지하고 종루에까지 이르러 군병 한 사람도 없음을 확인한 뒤에 입성했는데 그 적들은 발들이 죄다 부르터서 걸음을 겨우 옮기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징비록을 인용한 선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발이 부르튼 적군에게 활 한 번 쏘지 않고 수도가 함락되고 만 겁니다. 바로 이 정발의 죽음에서 시작된 임진왜란이 노량해전 이순신의 죽음으로 7년 만에 끝났습니다. 조선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제 그 전후 이야기입니다. 대활약한 의병, 충직하고 능력 있는 군인 이순신에 의해서 나라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배후에서 도왔던 명나라의 군사력이 크게 일줄했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말기에 죽었습니다. 권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히데요시의 정적에게 돌아갔죠. 이 이에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나는 저 과대망상증 환자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일본의 동쪽 에도로 쫓겨나 있었다. 히데요시가 망가뜨린 국교를 회복하겠다. 정상화를 하겠다. 라면서 조선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그 정상화 협상을 맡은 사람이 바로 소요시토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구한 말까지 조선과의 협상과 무역과 교류는 대마도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상화 협상을 맡은 사람이 바로 소요시토시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동네에서 송상현, 일본인 병사에 의해 죽은 그 송상현을 장사 지냈던 야나가와 시게노부, 그 사람이 1600년 전쟁이 끝나고 2년 뒤에 조선인 포로 일부를 송환을 하며 사신 파견을 요청합니다. 통신사와 사명대사가 대마도로 와서 일본으로 와서
포로 송환 협상을 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쇠환사입니다. 포로를 돌려받는 협상을 맡은 사신, 쇠환사와 사명대사가 포로 송환 협상을 벌이죠. 대마도 소씨 가문이 살고 있는 성 가네이시 성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첫 발을 딛는 영접 장소로 확정이 됩니다. 일본 본토로 가는 조선통신사들도 바로 이 가네이시 성에 먼저 머물고 일본 본토로 떠나곤 했죠. 그 협상 결과 1601년 바로 이 부산에 일본인 사신이 묵는 숙소와 시설이 설치됩니다. 이를 외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정발이 사냥을 했던 그 섬 저룡도에 외관이 설치됩니다. 이후에 이 저룡도가 너무 좁으니까 저룡도를 대신에 대마도의 요구에 의해서 두모포의 외관이 설치됩니다. 1646년 10월 이 두모포 외관이 너무 낡으니까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대마도에서 기술자와 사신이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최수석 사신이 바로 평성관, 동네에서 송상현에게 도망가라고 일러줬던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임진왜란 때 마쓰라 시게노부 부대가 남원과 진주, 웅천 일대에서 끌고 간 도공들이 조선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두모포에 설치된 외관에 그릇 공장이 설립된 겁니다. 그것도 조선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흙으로 일본 도공의 감독을 받으면서 조선 도공의 손으로 일본이 주문한 디자인으로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상한 공장이 두모포에 설치된 겁니다. 그 이름은 훗날 부산요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 부산요의 비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박종인의 땅이었습니다.